이란의 핵 개발을 주도했던 핵 과학자가 테러 공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번 암살 공격에 고도의 전자장비가 동원됐고 배후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라고 지목했습니다. 2020년 11월 27일 이란의 핵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드가 살해된다. 이란은 암살 공격의 배후로 이스라엘 정부와 정보기관 모사드를 지목한다. 이스라엘이 주변국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암살과 작전을 펼친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970년대 이라크는 원자로 건설을 위해 프랑스와 계약을 체결한다. 이라크가 핵무기 개발을 위해 원전을 건설한다고 생각한 이스라엘은 이라크 원전을 파괴하기 위해 비밀 작전을 펼친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공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주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이었습니다. 이란의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가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에서는 이스라엘의 기관총에 의해 암살당했다 이렇게 주장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번 암살에 대한 증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수법과 동기, 시기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의심의 화살은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은 적국의 대량 살상무기 제조와 관련해서 인력 제거에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과거 역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용환 소장님, 태상무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암살이나 공격의 정황을 봤을 때 이 범인이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이 모사드가 이스라엘의 비밀 정보기관이라고요? 예, 그렇게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뭐만 하면 다 모사드 이러는 현상이 좀 있어요. 그럼 모사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죠. 왜냐하면 군의 정보기관도 있고 그런 비슷한 임무를 하는 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거 이스라엘이 전투기를 출동시켜서 이 국경 너머에 있는 다른 나라의 원전을 폭격했다라는 정보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떤 사건인가요? 오늘 주제는 이제 오페라 작전인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오페라 작전 그러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막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데 노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순간 이게 뭐 아무 뜻도 없습니다. 사실은 원래 작전명이 오페라 작전이 아니었어요. 원래 작전명은 애모니션 힐이라고 번역을 하면 탄약 고지 작전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도 되게 복잡한 이 국내 정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반대파, 그러니까 총리의 반대파가 이 작전명을 알아채자 작전명을 바꿔야겠다. 그런데 이 작전명에서 또 이 보안이 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지?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컴퓨터로 무작위로 돌려서 뽑혀서 나온 이름이 오페라였어요. 아무 이유 없는 이름을 뽑았구나. 그렇죠. 와, 이거 그럼 공습 대상이 어디였던 거예요? 이라크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였죠. 이 이스라엘과 그럼 이라크 사이에 벌어진 전쟁이었군요. 여기는 워낙 역사나 종교, 정치가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당시 상황은 어땠나요? 이게 중동의 정세는 우리도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중동이 복잡한 거는 이스라엘이 이제 19세기부터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를 하면서 결국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건국이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런 종교 분쟁이 생기고 민족 분쟁이 생기고 또 그 배후에 영국 있고 미국 있고 뭐 러시아 있고 간단히 말하면 보통 전쟁이 나는 배경은 뭐 국가 분쟁도 있고 민족 분쟁도 있고 종교 분쟁 또는 이제 뒤에 배후에 어떤 강대국들이 있어가지고 뭐 대리 전쟁, 지역 분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동은 이게 다 섞여 있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특이한 케이스 같은데 다 섞여 있어. 근데 이게 거의 4,000년 이상 섞여 있고 또 누적돼 있어요. 얽히고 설키고 난리였겠네요. 근데 저희가 이거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나라가 딱히 없었던 유대인들이 지역으로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죠. 거기에서 시오니즘을 펼치면서 나 여기 이스라엘 국가를 세울 거야 라고 하면서 뜬금없이 거기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인들은
난민이 돼 버렸어요. 맞아요.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의 전쟁, 중동 전쟁이 일어났었는데요. 그럼 중동 전쟁이 끝나고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됐었나요? 사실 4차 중동 전쟁은 70년대 초반에 끝나죠. 그런데 그때 이후로 이제 한 가지 큰 문제가 이슬람 동맹국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생겨버립니다. 네. 그전에는 이스라엘 문제로 인해서 단합을 했었는데 그러다 전쟁에 휘말리다 보니까 자기들도 힘든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분리가 돼요. 그래서 각자 도생 분위기가 좀 납니다. 이제 우리가 살고 봐야지. 우리가 세지고 보자. 이렇게 되는데 또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거듭해하다 보니까 각자 자기들의 실리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전쟁 내내 사실 맹주는 이집트였는데 이집트가 빠져버리죠. 어허. 그 유명한 이제 시나이 반도 협정을 맺으면서 빠져버려요.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4차 중동전 내내 마음속으로는 우리가 중동의 맹주야라고 하면서 별 활약을 못했던 나라가 이라크였어요. 네. 이란은 아예 관여를 안 하다시피 했고 그렇죠. 네. 이라크는 이렇게 우리가 대장인데 하면서 별 도움을 안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79년에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이 평화조약을 맺어버리니까 이라크가 갑자기 대두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진짜 맹주가 되겠다 이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주보고 있던 서쪽에는 이 이집트라는 거대한 야 우리가 제일 큰 형님이야라고 딱 버티고 있고 동쪽에는 여러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내가 그래도 제일 큰 형 아니냐 이랬는데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이 손잡았으니 이제 고개가 쓱 돌아가니까 이라크가 보이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건 아마 중동일 것이다라는 말이 많은데 핵 보유 국가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아니 많지는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중동의 핵 보유 국가가 어디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핵을 보유한 나라는 이란이고 이스라엘은 사실은 1960년대부터 핵을 보유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아무도 시인도 안 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지금 증거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왜냐면 우리 분명히 배울 때 이스라엘이 이러면 우리 핵 쏘는데라고 해가지고 막 깜짝 놀라고 막 이랬던 이렇게 사실 1960년 2월에 벌써 알제리 사막에서 핵실험을 했다. 근데 이게 또 그때는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알제리가. 이런 게 이스라엘의 제조야.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가 한 건지 이스라엘이 한 건지 곁에서 참관한 건지 이런 게 굉장히 애매한데 이때 또 프랑스가 핵무기 수출을 많이 했어요. 우라늄도 막 판매하고. 그래서 하여간 프랑스가 또 원흉인데 막 팔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스라엘도 중동전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굉장히 항상 위기감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핵을 보유하자는 시도를 오래전부터 했었고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서 핵 개발을 완성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그럼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서 다른 아랍 국가들도 우리도 가져야 할 텐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아랍 국가 중에 그런 원자폭탄을 처음 개발한 나라가 이란이었나요? 아니죠. 이때는 이제 중동의 맹주 자리를 탐내던 이라크였어요. 이라크요? 이라크는 왜 만들려고 했어요? 4차 중동전이 1973년이었어요. 근데 이게 끝나면서부터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의 화해 분위기가 성립이 돼가지고 실제로 1978년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79년에 우연치도 않게 이란에서 호메이니가 주도했던 이란 혁명이 나죠. 근데 이런 와중에 이라크가 이집트는 떨어져 나가고 이란은 혼란에 빠졌으니까 우리가 중동의 맹주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라크는 이란하고도 갈등이 굉장히 심했고 그렇죠. 중동의 패자도 돼야겠고 그때가 이제 사담 후세인 정권이 미국 눈치도 봐야 되니까 눈치를 본다는 게 아니라 의식이 되니까 그럴 때 항상 생각하는데 핵을 가지면 못 건드리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구 이스라엘 문제, 이란 문제, 뭐 본인 문제 등등 하니까 핵을 가져야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렬했던 거예요. 제3세계 국가들이 우리가 핵을 가지면 강대국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서방 국가들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특히나 뭐 미국이나 인공위성 띄워놓고 다 보고 있는데 이거 놔두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모든 일은 환경과 의지의 문제예요. 사실 그때 우리나라도 이게 구설수에 올랐었죠. 그게 원자력 발전. 그게 또 이제 원자력 발전이 보급되다 보니까 항상 핑계가 원자력 발전소를 세운다고 하면서 왜냐하면 또 오일 쇼크도 났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중폭되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세운다고 하고 핵 기술도 가져오면 오일 문제, 그 뭐 강대국 문제, 주변국 문제로 고민하는 나라에서는 야 이게 정말 맞는 이야기죠. 아, 그러면 이라크의 계획은 이미 된 거네요. 원자력 발전하면서 기술 이전하고 거기에서 원자력 발전하면서 농축 우라늄 뽑아내고 막 이런 거. 그렇죠. 거기다가 이라크는 돈과 석유가 있었어요. 사담 후세인조차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한 이유를 에너지 및 평화적 연구라고 했는데요. 이게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유국인데 기름이 그렇게 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설득력이 너무 없다 이 이야기는.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 만드는 것 갖고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 게 기름 한 방울 그렇죠. 나기 네. 때문이잖아요. 차라리 대한민국이면 개연성이 있죠.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땅만 파면 기름 나는 나라에서 그 갑자기 원자력 발전소를 세워서 국민들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적으로 연구하겠다 이게 말이 먹힐 수가 그렇죠. 없죠. 그러면 원자력 발전 세우면 핵무기 만든다.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게 기술이 이제-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돈으로 해결하는 거지. 석유도 있지만 돈도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 진짜 프랑스가 많이 팔아먹었어요. 75년에 이라크가 프랑스와 이태리 등의 유럽 국가한테 이제 막대한 돈을 지불하는 대신에 원자력에 대한 기술 이전을 요청하는 거죠. 근데 이때 되게 보면은 요때도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거 있잖아.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는데 저걸 하면은 핵 기술도 같이 묻어온다. 그러니까 안 기술 묻어온다. 이전. 그런 거 묻어오는 걸로 되게 옵션을 선택해가지고 바그다드에서 12마일 떨어진 오시라크라는 곳에 그 원자력을 건설하는 계약을 프랑스하고 맺습니다. 그리고 이때 프랑스는 일체 지어주고 기술 이전도 해주고 우라늄까지 제공하겠다. 옵션 계약 확실하게 합니다. 아니 프랑스는 이거 가만 보고 있으면 여기저기 핵하고 관련 많은데요? 아까 이스라엘 핵실험도 그렇고. 그때 프랑스가 좀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다 갖다 팔았구나. 프랑스가 그때 최대 무기 수출국 중에 하나였어요. 무기를 팔다 보니까 이제 원자로도 팔았는데 거기에 이제 무기가 묻어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순간 오페라로 돌아와서 이 얘기는 이스라엘에게는 야 저거는 원자력 발전 니네 기름 나오는 나라인데 라고 하면서 저거는 핵무기 때문이다 라고 선제적인 예방적 타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느낌인데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정보부는 분명히 이게 기술이 흘러 들어간다. 그리고 이라크가 핵무기 개발하는 데는 몇 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군사적 옵션만 생각한 게 아닙니다. 평화적으로 이 외교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원자로 했었어요. 못 만들게? 예. 네. 그런데 그게 뭐 사담 후세인인데 씨알도 먹히지 않았겠죠. 아이 근데 원래 군사 공격을 하려고 해도 외교로 하면서 해야지. 내가 분명히 말로 했어. 그 말로 안 하고 있으면 저놈들이 치려고 하는구나 뻔히 알 테니까. 맞아.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외교로 또 힘드니까 이제는 정보 기관을 이용한 공작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라크의 원자로가 완공되는 걸 늦추고 있었어요. 사실 공작이 없었으면 더 일찍 완공이 됐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보부는 정확히 이 원자로가 언제 정도에 완공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거의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 탐 크루즈 주연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면 예방 범죄 이거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범죄를 저지를지 퍼센테이지가 나오면 가서 그냥 먼저 잡아버리는. 이게 사실은 이라크가 진짜 원전이 필요했을지도 모르잖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 예방으로 니네가 어떻게 알아라고 하는 주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스라엘 정보 분석이잖아요. 네. 이라크 입장을 못 들어봤는데 우린 그때 실력 없었어. 그보다 훨씬 오래 걸려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걸 이제 소위 말하는 예방 전쟁의 명분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예방 전쟁이라고 웃기는 게 사실 전 세계 모든 전쟁은 이유가 두 개밖에 없어요. 네. 제가 우리를 먼저 쳤다. 심지어 하늘에다가 총알방 쏜 거 가지고도 제가 먼저 쳤다. 그러거나 이제 그것도 없으면 예방 전쟁이다. 칠 것 같다. 쟤들이 칠 거니까 우리가 먼저 친 거다. 친다. 네. 그러니까 어느 나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공식적으로 자기네는 외국을 침략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하는 강대국이 하나 있어요. 오, 알 것 같은데? 와, 거기서 막 온천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럼 니네가 침공한 건 뭐냐? 그러면 예방 전쟁이라. 아, 참.
정말. 예방 전쟁이 굉장히 복잡한 단어 같지만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아직 전쟁은 발발을 하기 전이에요. 네. 그런데 상대의 군사력이 어떤 일정 분야의 군사력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고요. 그 위협이 우리에게 그냥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현재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비대칭 전략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면전을 대비해서 먼저 그 위협을 제거하는 거예요. 원래는 예방 전쟁이면 단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끝나야 됩니다. 네. 근데 언제나 이 사람 일이 생각한 대로 안 되죠. 그렇죠. 예방 전쟁으로 시작했는데 본격적인 전쟁이 되기도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런 걸 굉장히 잘 써먹죠. 이게 만약에 이스라엘이 동아시아에 36.5도쯤 자리 잡고 있었으면 큰일이 생겼겠다라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본격적으로 그러면 오페라 작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예, 오페라 작전은 1981년 6월 7일 날 이스라엘 공군이 기습적으로 사담 후세인의 원자로를 타격한 작전입니다. 근데 이게 재미난 게요. 이스라엘의 위치와 이라크의 위치, 특히 이 핵 발전소가 있었던 바그다드 위치를 보시면 네. 이게 쉬운 작전은 아닌데. 멀어요. 멀죠. 예. 근데 그 어려운 걸 또 해내요. 아니 그러면 작전 계획이나 이런 걸 이스라엘은 이미 다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 전부터 준비를 했겠죠. 네. 평화협정 얘기할 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을 네. 텐데,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딜레마는 이렇게 원자로를 파괴하려면 사실 두 가지, 정규군이 침공해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작전이 두 개밖에 없어요. 특공대를 파견하거나 이제 공습하거나.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둘 다 쉽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특공대를 파견한다고 하면은 요 전에 바로 직전에 1980년 4월에 그 유명한 미국이 이제 이란 대사관 인질 구출 작전 한번 들어갔다가 있었죠. 그 대실패로 끝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실패 원인이 중요한 게 너무 멀다였어요. 힘을 믿고 너무 과한 작전을 했다. 그리고 사실 특공대가 간다고 해도 이게 인질 구출하고 달라서 그걸 뭘 폭파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어렵고 그럼 이제 남는 게 이제 공습뿐인데 네. 공습도 쉽지가 않죠. 이스라엘 전매 특허 아닙니까? 근데 이게 너무 많은 나라를 지나가야 돼요. 이거 사실은 사우디부터. 네. 이라크에서 원자로를 짓고 있다. 원자로를 지으려고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는 1975년에서 76년 사이에 벌써 이스라엘 정보부에서 그 정보를 습득을 했고요. 이거는 정확히 뭐 역사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어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지만 바로 뭐 한 2년 뒤 정도부터 군사적인 옵션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라크도 그거 알고 멀리 지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그러게요. 네. 그것도 그렇고요. 이 원자로 위치가 바그다드, 수도 바그다드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곳에 네. 있어요. 바그다드면 수도기 때문에 네. 제일 이 어떻게 보면은 이 방공 시스템이 제일 확실한 곳이죠.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나 멀리 있는 것 정도는 아주 높이 그리고 아주 멀리 그러니까 공중급유 같은 거 하면서 갈 수 있지 않나요? 이스라엘에서 출격을 해서 공격 지점이 있는 바그다드 인근까지 가는 게 편도로 2,000마일 정도 됩니다. 왕복을 하려면 4,000마일이에요. 네. 당시에 이스라엘 전투기로는 그 항속거리가 나오는 전투기가 없었어요. 만약에 이스라엘 공군에 공중급유기가 있었으면 생각도 안 해도 되는 그런 간단한 문제죠. 없었어요? 없었구나. 참 희한하게도 그 다음 연도 1982년도에 도입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공군이 공중급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면 딱 하나의 이제 대안이 있는데 이게 바로 미군의 공중급유기를 빌리는 겁니다. 게다가 우방이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작전은 극비 작전이었습니다. 아무한테도 알리면 안 돼. 심지어 미국한테도 알리지 않은 작전이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 공중급유기 좀 빌립시다. 할 수 없지. 어디서? 그럼 좀 기다렸다 하면 안 돼요? 들어오고. 그러면은 원자로가 완공이 될 거였어요. 이미.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네. 근데 뭐 여기에서 정말 그 무식한 방법을 썼던 나라가 있긴 하죠. 편도만 갈 수 있는 비행기 마련하는 그 절대 다른 나라를 침공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온천이 나올 것 같은 나라는 그렇잖아요. 그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요? 답은 뭐 셋 중에 하나지.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하나죠. 옆에 있는 나라. 근데
일단 일본 같으면 진짜 가미가제식으로 했겠죠. 네. 유럽 국가들도 가미가제식으로 한 적이 있긴 있는데 얘들은 희한한 게 이론적으로는 살 방법을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폭해를 안 하고 네. 이렇게 하고 뭐 탈출해라든가 이런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하여간 누가 봐도 가미가제인데도 이렇게 뭔가 이론적으로는 탈출할 방법을 주지 가서 죽어라라는 식으로는 못 하더라. 그게 이제 문화의 차이고 전통의 차이인가 봐요. 그렇죠. 이스라엘 군 역시 이 가미가제 방식을 쓰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병력을 그렇게 소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네. 첫 번째는 국민 수가 너무 없어요. 네. 그런 식으로 소모할 수 있는 병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민 하나하나한테 이스라엘이 우리가 당신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심어주지 않으면 다음 전쟁에 참전을 안 하겠죠. 안 나가겠죠. 예. 그래서 이 작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한 가지 조건이 여기 더 있어요. 이스라엘이 원래 특공 작전으로 유명하잖아요. 여러 번 성공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게 진짜 배경은 이스라엘의 첩보 활동이에요. 엔테베 같은 경우도 그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게 공항 구조를 순식간에 알아냈거든요. 그거 설계한 게 이스라엘 회사에서 그러긴 했지만 하여간 이런 식의 첩보 활동 능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작전 성공률이 높죠. 그래서 이 배경에도 첩보 활동이 있습니다. 이 전직 이스라엘 첩보기관 모사드의 전직 직원이죠. 심논이라는 사람. 네. 근데 이것도 가명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이분에 의하면 이 이라크의 원자로가 건설될 때부터 아주 핵심적인 인물을 매수해서 상황을 거의 일일별로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명을 매수했다고 하는데 이 정보의 세계에서 한 명을 매수하는 경우는 없어요. 밝혀질 것 같은 사람이 한 명이어서 그냥 한 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분명히 더 있었을 거고요. 삼중으로 매수당하는 경우도 있나?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 매수했다고 저 사람은 저 사람. 그 돈으로 다시 이 사람이 이 사람. 그렇지. 근데 그래야 되는 게 사실은 한 사람한테 온 거는 첩보고 그게 정보가 되려면 적어도 세 사람이 동일한 첩보가 들어와야지 그게 정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 중동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최근에 레바논 전쟁 때까지 이스라엘이 상대국에 비해서 압도적인 게 공군력이에요.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뭐 기체, 비행기 이런 거 비교하면은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 어떤 조종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모든 조건에서 너무 월등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은 모든 전쟁에서 공군이 뭔가를 늘 보여줬어요. 뭐 새벽에 기습을 한다거나 뭐 초저공으로 맞아요. 저기 지도 보고 찾아간다거나 뭐 항상 새로운 걸 보여줬었죠. 근데 이번에도 진짜 놀라운 시도를 하는데 네. 진짜 중요한 건 항속 거리를 늘리는 거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떨어져 중간에 불시착해라가 아니라 갔다 오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중 급유를 못 하니까 이제 방법은 추가 연료통을 다는 거 말고는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추가 연료를 계산해 봤더니 기체당 적어도 370갤런의 추가 연료를 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허. 그런데 모든 항공기들은 일정 무게 이상 달고서 이 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폭장량이라는 것도 있고요.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추가로 달게 되면 있던 거를 떼어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엄청난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F-16 같은 경우에 0대0 이 미사일을 네. 4발 정도를 답니다. 네. 그런데 2발로 줄여버려요. 반으로 확 줄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지상에서 이 레이더로 조준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조준을 방해하는 장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전투기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달아야 되는 장치인데 네. 네. 그거조차 안 달아요. 어. 모든 다이어트 할 수 있는 건 다 띄워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가서 폭격 딱 하고 돌아올 수 있을 정도만. 와. 예, 그리고 혹여 전투기 마주치면 한 번 정도 교전할 수 있을 정도의 무장. 그 정도로 딱 해서 날아간 겁니다. 그리고 폭탄 자체도 되게 정밀한 폭탄이 많죠. 근데 이들이 단 폭탄이 이 4,000파운드 정도의 마크 84 네. 폭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바보 폭탄이라고 불러요. 왜요? 조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레이저 유도 같은 게 안 되는 예. 거죠. 그 옛날 그냥 떨어뜨리는 거? 중력으로 맞습니다. 중력으로 떨어뜨리는 거. 맞습니다. 예. 그냥 관성력 중력으로 떨어뜨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폭탄조차 네. 이 뭐 되게 정밀한 폭탄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 정밀한 폭탄을 달지 않고요. 네. 우리가 흔히 바보 폭탄이라고 하는 이 유도가 되지 않는 2,000파운드의 마크 84 폭탄을 달고 출격을 합니다. 그
옛날 그 흑백 영화에 나오는 그냥 땅으로 떨구는 폭탄이요? 그렇죠. 예. 딱 기체 하나당 2발씩 그러니까 2,000, 4,000파운드의 폭탄을 달고 가는 거죠. 그게 정밀 폭탄보다 더 가벼워요. 더 단순하죠. 그리고 다른 뭐 유도를 해야 될 기제나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기가 안 들어가고 그냥 뚝 떨구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가서 폭격하고 이 비행기는 쏜살같이 도망오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작전은 너무 조종사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해결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 그러면 항속거리가 떨어지면 공격은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다가 불시착을 하거나 격추가 되겠지. 그래도 살아날 방법을 주자. 그래서 조종사 전원에게는 이라크 돈을 줬습니다. 만약에 이라크 영내에서 기체가 파손돼서 비상 착륙을 하거나 아니면 탈출을 해야 되면 돈으로 매수해서 빠져나와. 근데 이게 많이 줬어요. 의외로 먹혀요.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미군 특수부대 같은 경우에 지금도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나 가져가는 게 방수 가방에 이 뭐 가끔 가다가 미화 아니면 저 유로화 이렇게 넉넉한 돈과 고가의 명품 시계를 2개 이상 차고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해가지고 빠져나오는 게 이게 굉장히 괜찮은 방법입니다. 하긴 뭐 현지인들한테는 뭐 적이건 뭐건 일단 내가 살리기가 중요하니까. 그게 사실 말이 쉽지 말만 감이 가지 아닌 거지 대부분 떨어지면은 포로로 잡질 않아요. 의외로. 바로 이렇게 폭격하고 이랬을 때는 이제 분노가 있어가지고 2차 대전 때도 오히려 그러니까 군인은 군인을 이해해. 네네. 그러니까 병사들은 오히려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는데 농부라든가 민간인들이 때려 죽이고 바로 쏴 죽이고 그래요. 하긴 잡아도 돈은 챙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벌써 이렇게 알죠. 챙길 마음이 있네. 이건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 그렇게 해놓고 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매수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하고 그거 싹 숨겨놓고 가져갈 수도 있겠는데. 예, 그런데 다시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종사들에게는 매수할 돈과 그리고 이 작전에 걸맞는 생존 장비를 지급했어요. 네. 그 이유가 이 사막을 몇 개를 건너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존 장비가 특별한 게 필요한 거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또 이제 마지막 보험 같은 게 하나 있었던 뭐요? 거죠. 만약에 네가 격추를 당해도 우리 항공 구조단이 대기하고 있다가 밤에 너를 구출하러 갈 거야. 그리고 실제로 CH-53 헬기에 분승한 이스라엘 항공 구조단이 요르단 국경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대신에 얘기했네요. 안 맞으면 큰일인데. 그러니까요. 이거 최신기기가 아니라 안 맞으면 큰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2차 대전 때 식으로 폭격을 하면은 네. 20%도 안 맞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하도 안 맞아서 만든 게 로켓포 이런 거 나온 거 같은데 지금 로켓포도 아닌 단순 떨어뜨리는 폭탄으로 원자로를 맞추겠다는 거죠. 그 멀리서 떨어뜨리는 걸. 그 사실은 여기에 더해서 뭔가 이 극비의 장치가 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이 항공 이 관련자들이 아마 이것일 것이다, 이것일 것이다, 이것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게 맞다, 저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아직 안 해줘서 아직까지도 뭐가 정확히 맞는지 몰라요. 근데 아직도 극비 사항 하나가 이 작전을 성공시켰다. 뭐 이런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뭔가 최후의 수단이 있긴 했었나 보네요. 그러면 극비가 뭔가 있긴 있는데 그걸 아무도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항속거리를 요것만 갖고는 좀 위험하니까 늘려주는 뭔가 있었는데 날개를 천으로 만든 건지 뭐 체중 30kg로 채운 조종사를 태운 건지 진짜 조종사의 다이어트를. 그러면 근데 사실 모든 게 다 준비돼 있어요. 전략도 짰고 첩보도 잘 뭐 캐치를 했고 그리고 뭐 항속거리도 늘렸고. 근데 가다가 격추되거나 혹은 폭탄을 잘못 떨궈서 옆에 떨어지면 그냥 작전 실패 이렇게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무서운 부분인데 저희가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스라엘 칭찬처럼 들리게 되는데 조금 위대해 보이긴 해요. 뭔가 첨단 기술, 그러니까 첨단 기술이 아니지 첨단 전략을 사용하고 무모한 걸 성공시키는 건 다 이스라엘 애들이 하기 때문에 자꾸 칭찬처럼 들리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 이걸 얘기하다가 이제 이스라엘군의 전략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전략의 성공을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렇죠. 네. 이건 한 번밖에 못하는 작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운에 맡기고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얼핏 보면은 기술을 포기하고
운에 맡긴 것 같지만 네. 네. 작전 전체 내용을 돌이켜 보면 사실은 하나의 기술을 다른 기술로 대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작전 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은 A라는 기술에 의존을 네. 하는데 네. 그거를 떼면 기술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죠. 네. 뭐 정신력, 사명감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전혀 생각 못한 다른 기술로 대체한 거죠. 예를 들면 레이더 제밍 장치를 떼버렸어요. 네. 무방비 상태잖아요. 무방비죠. 네. 그럼 무방비로 가느냐? 네. 다른 전술적 요인으로 그걸 대체하는 거죠. 어떤 거요? 일단은 편대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네. 하나는 공격 편대, 네. 이 F-16 8대로 구성된 공격 편대고요. 네. 네. 6대의 F-15기로 아. 구성된 호위 편대가 있었는데 이 편대들의 임무는 지금 이 공격 제대가 이스라엘에서 이륙해서 요르단을 거쳐서 사우디를 지나서 이라크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네. 이 세 개 국가를 통과하는 동안 적국의 요격기가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공격 편대는 보내고 이 요격 편대가 그들과 상대하는 거였어요. 아. 그게 이라크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그 임무를 했고요. 이라크에 들어가면 이 F-16기는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그 어떤 수단이 없잖아요. 네. 이 이라크의 레이더가 만약에 이들을 조준한다. 그러면 제밍을 해줘야 방해를 네네. 해줘야 되는데 네. 그 방해 임무를 F-15가 했습니다. 그 F-15들은 멍텅구리 폭탄을 안 실은 상태니까 어느 정도의 이 무게를 늘릴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었군요. 그렇죠. 요게 나중에 걸프절 때 똑같이 미국이 써먹잖아요. 그때는 아예 전파 방해기를 따로 보내서 걔들이 전파 방해를 하고 임무하는 애들은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3개국을 통과하는 동안 이 기체들끼리 서로 통신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통신을 최소화시켰어요. 왜냐하면 통신 보안 때문에. 네. 그래서 딱 5개의 체크 포인트에서만 간단한 영어 단어로 서로 이상 없다는 그런 신호를 보냈습니다. 정말 영리한 게 그 만약에 무전이 감청이 돼도 네. 그냥 민항기에서 한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게 통과를 했고요. 1970년대 중동의 맹주가 되고자 했던 이라크는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원자로를 건설한다. 이라크의 핵무기 개발을 우려한 이스라엘은 원자로를 파괴하기 위한 작전을 세운다. 당시 이스라엘이 보유한 F-16 전투기의 항속거리가 짧아 작전은 난관에 빠진다. 하지만 이스라엘 공군의 뛰어난 비행술로 건설 중인 원자로를 공격한다. 이제 오페라를 좀 듣고 싶어요.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시작합니까? 네. 1981년 6월 7일 날 이제 오페라 작전이 개시가 됐죠. 네. 그런데 6월 7일이 일요일입니다. 아. 이 일요일을 선택한 것도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왜냐? 당시 원자로에는 원천 기술이 이라크에 없으니까 해외 기술자들이 와 있었어요. 아, 프랑스 기술자들. 프랑스뿐만 아니라 이태리 기술자들도 와 있었죠. 오. 이 유럽이 이런 면에서 약간 이 국제사회에서 이야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약간 위법적인 일인데도 돈 벌려면은 자기 기술자들 보내준 거예요. 아니 맨날 뭐 지구의 환경이 어떻고 인권이 어떻고 그런 것들 아니었습니까? 그분들이 또 돈 생기는 거에선 그런 거 안 따지더라고요. 어쨌든 다국적 유럽 그 기술자들이 지금 파견이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을 하고 일요일은 쉬기 때문에 이 유럽의 기술자들이 만약에 이 작전에서 죽게 되면 좀 여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현장을 비웠을 때를 고른 거예요. 시간도 아주 잘 골랐습니다. 공격 개시 시간을 오후 3시 50분 정도로 잡았습니다. 어허? 시나이에 있는 공군 기지에서 이스라엘 공군기들이 뜨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공격 지점인 바그다드 인근 지점까지 가면 네. 대강 시간이 6시 좀 넘은 시간이 돼요. 어허. 그 시간을 고른 것도 굉장히 전략적이었어요. 왜요? 왜요? 왜냐? 그 시간이 바로 저녁 및 휴식 시간이에요. 직원들이 휴식하러 가는 시간. 직원들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라크 방공 부대원들이 저녁 먹고 쉬는 시간이에요. 첩보 활동 다 대단하다. 아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이집트고 이라크고 꼭 저녁 먹는 시간에 그렇게 잘 아침 시간, 저녁 시간에 그렇게 당하는데 밥을 좀 항상 그대로 그래도 먹어야 되겠다. 안 고치더라고. 그러니까 밥은 못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그 당시에 81년까지는 이스라엘 군의 야간 전투 능력이 중동에 있는 다른 국가의 군대보다 월등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기체가
공격을 하다가 격추가 되면 그리고 조종사가 탈출을 하면 이들을 야간에 구해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염두에 두고 딱 정확하게 그 시간에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공군의 정면 특허죠. 네. 저공 비행으로 초저공비. 레이더를 피한다. 이거를 이 작전에서 정말 멋있게 실현을 했죠.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통신을 하는 딱 포인트 5개밖에 없는데 거기서도 야 날씨 좋다 그치 막 이런 식으로 통신하고 네? 초저공 비행으로 가고 이스라엘 하면은 정말 가까이 그리고 낮게 날아서 서로 수화로 막 얘기할 정도로 뭐 작전을 수행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군사 기술이라는 것도 경험이 있으면 그게 데이터가 축적되는데 이게 실전이 왜 중요하냐면 다른 나라는 한 개 이상의 그걸 못 해요. 네네. 훈련 때 그런 걸 못 하는데 이스라엘은 훈련 상황이 아니라 실전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엔테베 때도 그러고 6.1 전쟁 때도 그랬지만 어느 고도로 날아야 된다 그러면 글로 날아버리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걸 여러 번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또 그 데이터가 전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항상 상상 못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더 상상 못하는 일을 하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도 저공 비행 능력은 세계 최고일 것 같아요. 다른 나라가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낮게 어떻게 날라야 안 걸리는 거예요? 편대는 일단은 30m 정도 높이 30m요? 30m요? 30m면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면은 한 뭐 10층 뭐 이런 건물 높이 정도요? 30m 높이에서 제트기가 시속 600이 넘게 날아가면 네. 굉음이 들릴 정도예요. 그렇죠. 심지어 실제 작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들이 아카바만 위를 지나갔거든요. 네. 근데 공공연하게 그때 그 요르단 국왕 후세인이 요트를 타고 휴가를 즐기고 있었어요. 네. 그 요트 위로 지나간 겁니다. 우와. 그래서 후세인이 야, 저 방향이면 이라크다. 이라크에 빨리 이스라엘 전투기가 간다고 이야기를 해라. 근데 운이 좋게 그 통신이 가질 않았어요. 아직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요르단은 알고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럴 수도 있죠. 아마 요르단도 이라크가 뭐 핵시설이 있는 게 좋진 않았을 거예요. 예. 일단은 그 말씀드린 대로 30m, 그러니까 고도 30에 시속 600으로 미친 듯이 쏜 겁니다. 대박이다. 아니 높이가 30이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야구를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보통 일반인 남자들이 그냥 던지면 30m 다 던질 수 있어요. 그럼 그 그치, 얘기는 야구공에 맞는 돌 높이죠. 맞을 정도로 가까이 날았다는 거잖아요. 와 엄청나다. 소름 끼치게 진짜. 그 엔테베 때도 왜 홍해에서 30m인가 뭐 15m로 날랐는데 그렇게 초장거리를 그 고도로 날아간 거는 그러니까 이런 건 훈련을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제 실전으로 하니까 이게 전수가 되는 거예요. 날치가 이렇게 점프하면 부딪히겠는데. 많은 나라에서 실제로 공군기들이 그렇게 훈련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지휘관들이 하지 못하게 하는 나라들도 많아요. 위험하니까. 위험하고 재물 파손된다고. 네. 근데 이스라엘은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존립을 위해서 그렇죠. 30m 높이로 비행을 하다가 목표 지점에 가서는 1500m로 올리고요. 그리고 35도 각도로 꺾어서 이제 최종 돌입을 하면서 이 멍텅구리 폭탄을 떨구는 거죠. 급강한 폭탄.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걸 맞추는 거죠. 그렇죠. 엄청 빠르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태까지 그렇게 어렵게 왔는데 못 맞추면은 이건 그럼요. 말짱빵이 되는 거죠. 지금 저희가 막 많은 전쟁 이야기도 해왔고 사실 이런 전쟁 이야기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떨어뜨려서 맞히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기술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이게 원자로를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거의 골프에서 홀인원 수준인데 물론 제가 조종은 안 해봤지만 이게 하늘에서 뭐 하기가 얼마나 어렵냐면 그럼요. 예를 들면 항공모함에 착륙하는 거 있잖아요. 네. 지금 이거보다 훨씬 크잖아요. 비행기가 착륙하는 거잖아요. 네. 나중에 그 우주 비행사까지 되신 분이 있어요. 그 정도면 탑 파일럿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양반이 항모처럼 착륙할 때 네. 무서워도 죽는 줄 알았고 그 조종사가 하는 말이야. 하늘에서 보니까 저기다 착륙하라고 정말 끔찍하대요. 점 같은 곳이.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해군들은 지금도 항모 착륙 경험이 없으면 인정을 안 한대죠. 말씀하신 대로 이 해군들의 프라이드가 되게 강해요. 네. 그래서 공군 땅에 있는 기지에 비행기 뭐 착륙시키는 건 일도 아니지. 얘네가 바다에서 해봤어. 이럽니다. 이들 역시 사실은 정말 힘든 임무인데 한 달간 그 시나이 사막에 비슷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매일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기체가 이제 폭격을 시작하는데 원자로의 가장자리를
맞춥니다. 네. 그러면서 외벽에 구멍이 생기죠. 두 번째 기체는 이제 그 구멍 안에 정확히 꽂아놨고요. 구멍 안에요? 어떻게 그게 되지 정말? 그래서 와. 총 이 한 기체당 2발씩 달고 있으니까 총 16발이겠죠. 네. 네. 16발 중에 이 2발을 제외한 14발이 목표에 정확하게 명중을 엄청나다. 해요. 우와. 나중에 그 못 맞춘 애가 혼나겠다. 그러게요. 두 발 어디 갔어요? 불발이었나요? 아니요, 그 주변에 비슷하게 떨어진 거죠. 근데 이게 못 맞힌 것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못 맞히는 걸 보고 탄도를 수정할 수 있거든요. 멍텅거리니까. 네네. 일단은 16발 중에 14발을 무유도 폭탄을 명중시켰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네. 거고요. 그건 아마 2차 대전 통틀어도 전쟁사 통틀어도 없을 없을 거예요. 거예요. 예. 심지어 그 인근에서 폭격을 보고 있던 기술자가 이 다른 해외 기술자가 자루 잰 듯이 정말 정확하게 폭격을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8명의 기술자가 죽었어요. 그리고 한 명의 프랑스 기술자가 이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원자로가 2개가 있었나 봐요. 하나는 탐무주 1이라고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시라크 원자로. 대형 원자로는 완전히 완파가 됐고요. 탐무주 2라는 이 소형 원자로는 거의 고치기 힘들 정도로 파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파를 한 거죠. 임무 완수를 한 겁니다. 아니 이 정도면 이라크는 보고만 있었어요? 이라크 군이 분명히 대응을 할 것이다. 네. 네. 그래서 이스라엘 공군이 출격 후에 한 인터뷰를 보면 1번 기는 그냥 쳐다만 볼 거고 네. 만약에 레이더에 탐지가 안 네. 됐다면 2번 기는 조준을 할 거고 네. 3번 기는 쏠 거다. 네. 그래서 적어도 기체 2대 이상은 잃을 거다. 네. 그래서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는 거의 자기는 죽는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아무 대응이 없었던 겁니다. 뭐 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이 저녁 휴식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저녁을 먹고 휴식을 하느라 심지어 레이더까지 꺼놓은 상태인 거예요. 레이더를 꺼요? 왜 끄지? 시끄러우니까? 아마도 그랬겠죠. 왜냐하면 레이더 켜면 삐비비비 하는데 근데 이해는 돼요. 왜냐? 어디서도 공격이 들어오기 애매한 지점이거든요. 바그다드는. 그리고 그 다른 지역에서 외부의 침입이 있었으면 조기 경보를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 갑자기 훅 들어온 거니까 첫 번째는 일단은 방심을 하고 있었던 게 제일 큰 문제죠. 그 방공포대 사람들이. 또 너무 더 웃긴 사건이 벌어진 건 뒤늦게 이제 대공포를 쏘기 시작합니다. 네. 대공포로는 이스라엘 기체를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해요. 네. 대신에 대공포 파편이 떨어지겠죠, 땅에. 네. 그래서 이라크 군인들이 파편을 맞고 죽어요. 예. 잡으라는 이스라엘 기체는 죄송합니다. 다 놓치고. 예. 그러니까 하늘에다 대고 쏘니까 그죠. 올라갔다가 떨어진 파편에 자국 군대가 맞았다고. 아이고. 이게 이 1500으로 올라갔다가 35도 각도로 내려오니까 내려오는 걸 보고 쐈겠죠. 네. 그러면 탄이 어디 가겠습니까? 아이고, 파편이. 게다가 대공포는 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상에 있던 엄한 아이고야. 이라크 군들이 아이고. 많이 희생을 당했죠. 네, 영화 같은 이 오페라 작전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가 아직 핵을 만든 것도 아니었잖아요. 예방 공격이라고는 하지만 네.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갑자기 공격을 했는데요. 맞아. 이 후폭풍은 없었나요? 맞아. 전 세계는 이 사건을 미리 알고 있던 나라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보고를 받았죠. 그 당시에 미 합중국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았대요. 그랬더니 레이건 대통령이 깜짝 놀랐대. 뭐라고? 방금 뭐라고 한 거야? 그 정도로 놀랬다고 합니다. 놀란 걸로 끝인 게 문제지. 놀라고 놀라고 말지. 이미 이제 고칠 방법이 없잖아요. 원자로는 지나갔어, 달라요. 이미. 프랑스는 노발대발한 거예요. 그렇죠. 일단 기술자도 또 죽었고. 아니, 또 분명히 완공된 다음에 대금을 받을 텐데 이게 대금 받을 돈이 없어진 거겠죠. 진짜요? 게다가 기술자 죽었지. 게다가 자기네들이 이런 위험한 시설을 그 위험한 독재자가 있는 땅에 지어주고 있다는 걸 전 세계에 또 알려줬지. 그러니까 프랑스가 제일 아유 어떡하지? 라고 했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프랑스도 그렇게 손해본 장사는 아니래요. 또 당사자인 사담 후세인은 이 특유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들어갔대요. 우리처럼 평화를 사랑하고 이게 우리 국민들이 전기를 못 키는데 그 국민들한테 전기 좀 키게 해주려고 했더니 저 나쁜 이스라엘 놈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꿈을 앗아갔다. 네. 그러면서 그 당시에 방공 지휘관 이런 사람들은 다 처형을 시키고.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은 작전 성공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략적 무기에 대해서 예민한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 속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스라엘 내에도 굉장히 극단적인 대립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외부에는 자꾸 이스라엘은 뭐 한 마음으로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도 지금 갈등이 심각한데, 그러니까 이라크도 그렇고 이란의 핵 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집요하게, 사실 사건 이것만이 아니잖아요. 불법적인 사건이 한두 개가 아닌데, 여기 이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이스라엘이 작은 나라다 보니까 네. 핵무기 한 방이면 속된 말로 훅 간다. 그렇죠. 네. 우리는 진짜 한 방에 끝날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적어도 대정 명분으로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요건 좀 핑계인 것 같은 게, 실제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핵을 쓰면 네. 이게 그런 외국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이게 굉장히 네트워크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핵무기를 써서 한 나라를 멸망시킨 사례는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한 방에 이스라엘을 지워버리려고 한다라는 공격 의도로는 쓰기가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본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할 때 더 이스라엘이 무서워하는 것은 이슬람권의 새로운 맹주가 등장하는 걸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차 중동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만 우리는 보는데, 그것 때 이집트가 빠져나가면서 중동에 맹주가 없어졌어요. 즉 아랍권을 연결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뭐 이렇게 할 만한 맹주가 없어졌고, 그 뒤에 역사를 보시면 그 다음부터 이슬람권이 순니파와 시아파 갈등으로 가요. 네.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전쟁 뭐 이러면서 맹주권 싸움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부터 4,000년, 5,000년 전부터 이 중동의 패권은 이라크와 이집트가 서로 맹주 자리를 놓고 다퉈왔어요. 이게 거의 4,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떨궈냈고, 이 핵폭탄 문제로 이라크를 떨궈내는 게 관건이었는데, 최근 사태 같은 경우는 이라크가 또 내전에 휩싸이면서 떨궈져 나갔는데 엉뚱하게 이란이 대두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제 핵무기 문제가 이스라엘하고 이란 사이에 터지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제발 누가 대장 좀 하지 마라. 이게 이제 핵무기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의 오페라 작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들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생각해서 가면 좋을까요? 80년대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건국자들은 폭력적이긴 했지만 또 강인한 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영웅적으로 보였고, 어떤 폭력적이고 좀 사실 좀 잔인한 짓도 많이 했지만 그런 걸 용납하는 분위기가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결국 폭력은 해결점이 단기로 끝나요. 피는 피를 부르고 폭력은 폭력을 부르죠.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거를 화해로 바꿔야 돼요. 화해로 바꾸려면 상처를 치료하고 그들에게 이제 신뢰를 얻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건 제가 뭐라고 답을 내릴 수가 없지만 그냥 우리가 인류 역사에 또는 세상의 교훈으로서 참 지켜봐야 되고 늘 같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그 오페라 작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군사작전 중심으로 알아봤죠. 하지만 이 군사작전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정부는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그리고 공작으로 어느 정도 이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이 평화적인 방법과 공작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언제나 군사작전을 할 수 있고 할 능력이 있다는 믿음감에서 그런 평화적 시도도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고, 만약에 나라가 평화를 원한다면 어느 정도 이 군사 옵션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은 있어야지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겠죠. 네, 피해 보복이 또 다른 보복으로 이어지던 중동이었지만 미래에는 중동에도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점은요, 어느 나라를 두둔하거나 칭찬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만약 우리가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혹은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러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아니면 그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 나라가 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저는 이것이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에 나갈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조금 더 재미있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